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가 광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오직 유럽만을 여행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스위스인데요. 오늘 우리가 방문하게 될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들인데요. 2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고요.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북쪽에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리텐슈타인이라고 자그마한 공국이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빙하 특급을 또 타게 됩니다. 스위스 여행의 시작은 몬테뉴올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몬테뉴올라는요, 헤르만 헤세가 그의 마지막 43년을 살고 묻힌 곳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에 독일 칼브에서 태어나서 85세에 196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독일 국적이었지만 1923년에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데미안, 유리알 유이, 또 슈레바키 아레서, 이 중에서 단 한 권이라도 소설을 읽지 않은 한국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데미안이 굉장히 큰 히트를 쳤고요. 독일과 미국에서는 시타르타와 황야의 일이라는 작품이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몬테뉴올라는 여러분들께서 스위스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몬테뉴올라로 가시려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밀라노에는 아주 볼 곳이 많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이곳에 있고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인 론다니니의 피에타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밀라노 대성당도 밀라노에 있기 때문에 밀라노에 먼저 도착하셔서 한 2-3일 묵으시고 꼬모 호수를 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꼬모 호수 안 가신 분들은 반드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꼬모 호수는요, 알프스에서 내려온 빙하로 채워진 물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이 미국의 호수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탈리아인들의 신혼 여행지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이곳에는 그 인자 모양의 호수가 굉장히 큰데요. 한 23개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벨라지오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이 이 작은 마을 이름에서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꼬모 호수는 저는 3일씩 2번을 묵었었는데, 한 달을 묵어도 볼 것이 너무나 많고 힐링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 꼬모 호수. 그리고 꼬모 호수에서 스위스 루가노로 가는 것은 버스나 기차를 타고 1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루가노 먼저 가셨다가, 루가노는 아주 굉장히 또 아름다운 도시인데, 루가노에서 몬테뉴올라까지 2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일주일이나 2주일 계획을 하시고 여행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칼브,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칼브로 가시려면 슈투트가르트나 스위스의 바젤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3살 때 사진입니다. 제가 박물관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루가노입니다. 루가노는 호반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스위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 도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촬영한 루가노 호수와 루가노의 풍경인데요. 이것이 바로 루가노에서 몬테뉴올라로 갈 때 탈 시외버스입니다. 436번인데요.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하루에 4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버스 시간 확인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2분이나 또는 4분이 한꺼번에 같이 여행을 하신다면 우버를 타셔도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비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이름은 몬테뉴올라 페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43년을 살았던 헤르만 헤세가 살았던 카사카무치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1997년에 그의 둘째 아들 하이노가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에 의해서 이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헬스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와 같은 시니어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입장료는 8.5유로, 시니어는 7유로 맞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패스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헤르만 헤세가 사용하던 안경집, 또 그는 중저운 모자를 잘 썼죠. 또 우산, 그리고 그가 쓰던 타자기, 또 수많은 편지, 그는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벽에는 이렇게 수채화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헤세의 큰아들이 화가였습니다. 브루노가. 그래서 그 큰아들과 헤세는 훌륭한 작가였지만 훌륭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3,000장 정도의 수채화를 그렸는데 화집도 발간했고요. 또 그의 사후에는 대한민국의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전시회를 하기도 했죠. 그 헤세는 1946년에 노벨 문학상과 괴테 문학상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안에 니논과 헤세가 숲속을 거니는 사진인데요. 헤세는 1962년에 세상을 떠났고 4년 후에 니논도 세상을 떠나고 묻힌 곳이 이 아본디어 성당입니다. 이 아본디어 성당은 이 박물관에서 걸어서는 30분 정도 걸리고 자동차로 가면 4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헤르만 헤세와 니논이 묻혀있는 그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좋아하시는 헤세 책을 한 권 들고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그야말로 기막힌 그런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베른은 스위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 보시는 그 젊은이들이 앉아있죠. 근데 이 특별한 그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 유럽의 광장, 어느 광장을 가든 대학생들이나 유럽의 젊은이들이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누워서 낮잠까지 자는 그런 것이 아주 젊은이의 그 유럽의 문화인데요. 유럽의 여러분들이 광장에 가신다면 이런 광경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미공원에 올라가서 바라본 아래강과 베른 구시가의 아주 고풍스러운 풍경이고요. 이 베른에는 그 메인 스트리트 이름이 마르크트라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까운 곳에 누구 집이 있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실 수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취리공대를 졸업하고 베른에 가서 거기 그 특허국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1905년에 26살 되던 해에 저 시계탑을 돌아오는 그 버스를 관찰을 하다가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의 이론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는 고풍스러운 취리입니다. 취리는 스위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여기는 취리 호수와 리마트 강이 흐르는데 이곳에는 세 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브라운미스터, 성피터, 그리고 그로스미스터교회가 있죠. 이 바젤은요, 스위스이긴 하지만 이곳에 가시면 프랑스 한 발자국만 건너면 프랑스고 또 이쪽으로 한 발자국만 건너면 독일인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다시 독일에 가면 독일에는 그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자동차의 도시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라는 또 곳이 있어요. 여기도 아주 고풍스러운 곳이고요. 또 헤르만 헤세가 태어난 칼부도 이곳에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스 그 인들이 뽑는 그 아름다운 마을들이 15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규시엔, 꼴마르, 또 리크위르, 니보빌레 같은 예쁜 마을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젤에 가시면 이 프랑스의 예쁜 마을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젤에 흐르는 라인강입니다. 여러분 라인강의 기억하시죠? 근데 이 라인강에 슈타인 암라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의 이름이 독일어로 라인강의 보석입니다. 얼마나 마을이 아름다우면 그 이름마저 라인강의 보석을 하겠을까요? 그 주민이 3,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시골역 같은 슈타인 암라인 기차역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건너면 11세기에 지어진 성 조지안 수도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고풍스러운 고즈넉한 이런 안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구시가로 가자면 구시가의 출발점이 이 시청사입니다. 시청사에서. 그런데 시청사에서 바로 옆을 바라보면 거리에 그려진 그 예쁜 벽화들이 여기서는 이거를 리피툴 말레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피툴 말레라이는 15세기, 16세기에 그 독일의 남부 또 스위스의 북부, 오스트리아의 그 동부 지방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벽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풍스러운 것을 걷다 보면 이것이 운도슈타트 거리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14세기에 지어진 운도탑이 나오고요. 이것을 방문하고 나서 제 아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여기서 한 달 살았으면 어떻겠어요? 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장도 보고 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책도 읽고 하는 아주 힐링된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슈타인 암라인 이 스위스에 방문하시면 이 북쪽에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슈타인 암라인 옆에는 장크트 갈렌이라는 또 고풍스러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도시인데요. 장크트 갈렌 대학이 아주 유명한데 저기 대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앉아서 벽에 기대고 잔디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장크트 갈렌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기가 막힌 수도원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 부속 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이 부속 도서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의 이름이 영혼의 약국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해주는 이 책을 읽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해주는 영혼의 약국. 여기에는 약 16만 권 정도의 장소가 있는데 그 중세 일리아드로 불리는 그 니벨룽근의 노래 원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그너가 니벨룽근의 반지를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는 출창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출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벽에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든 건데요. 이것이 15세기, 16세기에 유럽에서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서 그 출창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는데 지금 이 도시에만 111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루체른입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인데요. 루체른에는 그 목조 다리가 유명하죠. 이것이 목조 다리 카펠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바그너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그너가 바이로이트로 떠나기 전에 53세 때부터 59세 때까지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그너 박물관이 있고요. 이곳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루체른 음악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고 있죠. 여기는 프리부르입니다. 프리부르는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보다 한 30년 먼저 생긴 도시예요. 1157년에 건립됐는데 여기에는 13세기에 지어진 마이라우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13세기 당시에 이곳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수도 생활을 병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너무 오래된 교회라 도시이기 때문에 그 중세에 지어진 예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곱창 이사회라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중앙역도 예뻤어요. 아주 꽃으로 만발한 그런 역이었었고요. 또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청사가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스위스 제2의 도시입니다. 츄리히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요. 근데 이 여기에는 이 시민의 반이 스위스인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약 200여 개의 대기업이 있고 또 UN 본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를 반나절 만에 이렇게
다니는 그 여행 저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차 트롤리 투어를 하시면 반나절 만에 이 큰 도시를 다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13세기에 지어진 성 피에르 대성당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몇 년은 1535년에 이 성당은 개신교 교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유명한 장 칼뱅이 1541년부터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스티옹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종교 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왼쪽에서부터 바렐, 장칼뱅, 베자, 잔 낙스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무려 10m입니다. 높이가 10m, 넓이가 100m. 굉장히 넓고 큰 그런 종교 개혁 기념비죠. 그리고 이 제네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상가 루소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상이 있고 동상 뒤로 분수가 보이죠. 이 분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트 분수입니다. 근데 이 제트 분수는요, 높이가 그 가장 높이 오를 때 140m까지 올라가고 그 올라가 있는 그 양의 그 분량이 무려 1,800갈론이나 된다고 합니다. 1,800갈론이 올라가서 그냥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로장입니다. 아주 잔잔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올림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올림픽위원회가 있고 올림픽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우시라는 지구입니다. 이 레만 호수를 끼고 있는 그곳인데 이 보면 눈높이 알프스가 보이고요. 레만 호수가 있고 아주 또 요트가 이렇게 가고 말이죠. 여러분 에비앙 프랑스 워로 잘 아시죠? 에비앙이 바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곧 나옵니다. 그것이 에비앙도 바로 이곳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시가로 올라가서 13세기에 지어진 이 마르쉐라는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고딕 건축물로 유명한 로잔 대성당이 나옵니다. 이 로잔 대성당은요, 이 안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13세기, 14세기에 지어진 것들이 많은데 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조각을 보고 스케치하는 이런 풍경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은데 13세기에 그 프랑스의 그 비아르 드 옹르꾸르라는 아주 장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스위스로 내려와서 이 고득 건축 기술을 스위스인들에게 다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은 프랑스와 스위스가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 산 있는 곳이 프랑스고 호수 건너편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이 레만 호수가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마을이 바로 부베라는 곳인데요. 이 부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찰리 채플린이 미국을 떠나서 그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 마지막 24년을 살고 묻힌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호숫가에 이렇게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을 이렇게 붙잡고 사진 촬영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포크 동상이 있습니다. 8m 높이의 포크가 그냥 호숫가 중앙에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이죠. 스위스의 그 유명한 네슬레 회사에서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부베 옆에는 몽트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틀을 묵었었는데 이곳은 그 프레디 머큐리, 그 퀸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했던 그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몇 년 동안 그 스튜디오를 이곳에 갖고 음악 생활을 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요, 평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몽트레로 오게 라고 그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는 그 호숫가를 끼고 도는 몽트레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길을 걷다 보면 공원도 있고요. 꽃이 만발한 이런 공원.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에 그 몽트레 시민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샌드위치를 들고 이렇게 호수 뚝에 앉아서 우아한 점심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점심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시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용성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국 시인 바이런 때문이었죠. 바이런이 1816년에 순교한 한 가정의 시련을 아주 수려한 필체로 썼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 프랑스의 화가 들라크루아도 시용성의 제수를 그렸는데, 이 시용성의 제수는 그 16세기에 보니바르라는 사람이 6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화형을 당하고 2명은 전쟁터에서 죽고, 또 2명은 같은 감옥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나중에 이 사람은 방면이 됐지만 77세의 일기로 제네바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용성의 입구고요. 여기 들어가다 보면 이 시용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루가 있는데, 군인들이 보초를 서던 곳이죠. 그래서 이 안에 올라가 보면 보루에서 바라보는 몽트레 알프스산 이런 데 쫙 이렇게 보이죠. 몽트레에서 시용성까지는 버스 1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감옥과 무기 전시장이 이 안에 있고요. 또 그 역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전시관도 이곳에 있고, 그리고 성주의 침실, 성주가 사용하던 16세기, 17세기에 제작된 그런 아주 오래된 가구,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 사용했던 그 재래식 나무 변기통이 있는데, 이 변기통이 레몬 호수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지역 고문실이 바로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오면 이렇게 레몬 호수와 알프스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이 케이블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동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라본 시용성과 유람선의 풍경인데, 이 유람선은 시용성, 부베, 몽트레, 로장, 제네바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유람선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용성에서 슈베르트의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 나가는 중 보리스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행특급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체르마트는 겨울 스키의 본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체르마트는 청정한 마을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만 있는데요, 여기는 택시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버스와 트럭마저도 모두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태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주차장이 약 3,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를 하고 매 20분마다 출발하고 12분 정도 걸리는, 그리고 왕복이 18달러, 시니어는 9달러, 그리고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무료 이 셔틀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체르마트의 메인 스트리트인 반호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스키 타는 사람들이죠. 겨울 스키의 본고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거리에는 그 부코라는 상점이 있는데 그 롤렉스, 뭐 오메가 같은 그 스위스의 그 유명한 상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올라가면 체르마트 호프라는 호텔인데 바로 이 앞에는 힌두 도르프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15세기와 16세기와 17세기에 지어진 스위스의 전통 가옥이 나무로 만드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마트에 간 것은 이 마토를 보기 위해 가는 겁니다. 네, 마토를 쉽게 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갔다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왔어요. 이틀이나 있었는데도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는 마토를 이렇게 다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마토로는 4,478m 높이의 산으로 저는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지키는 대장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페 알프라는 곳에서 등산객을 넣고 촬영한 마토오른의 사진, 그리고 오솔길, 여기 수많은 오솔길들이 있는데 오솔길 가다 보면 그냥 마토오른이 저 멀리 보입니다. 오솔길에서 바라본 마토오른, 그리고 경공을 데리고 그 마토오른을 보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경공과 함께 걷는 마토오른의 산길, 슈텔리 호수, 이 호숫가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호숫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는 마토오른, 그리고 몇 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로 그냥 마토오른이 그 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리페 호수에서 반영된 마토오른의 풍경인데, 이것이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제 친구 함께 여행한 임 변호사가 촬영한 건데요. 이것이 삼성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럽에 가셔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풍경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빙하특급이 여행자들의 그 로망이 된 것은요, 만전설이 덮인 알프스와 그 울창한 숲속, 그리고 터널과 계곡을 이렇게 지나면서 청정하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승객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하이라이트가 랜드바서 비아둑트라는 곳입니다. 65m 높이의 그 아치형 돌다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 빙하특급은 평균 속도가 21마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장크튼 모리츠까지 8시간이나 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천천히 달려야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1등석이고 이것이 2등석인데 요 옆에 보시면 짐 올려놓는 칸이 있죠. 그리고 근데 이 빙하특급이 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요, 편도가 예약비 합해가지고 1등석이 340불, 2등석이 270불, 한 사람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빙하특급을 저렴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위스 패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위스 패스는 매일 기차를 타야 하는 패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실 것은 스위스 여행하실 때 스위스 패스가 아니라 스위스 세이버 플래시 패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위스에 있는 75개 도시에 버스, 기차, 유람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3일권, 4일권, 8일권, 15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스위스를 여행하는데 15일을 여행한다 하시면 15일권 티켓을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여행한다 하시면 15일권이면 충분하고요. 일주일 여행한다 하면 3일권이나 4일권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차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기차는 하루에 내가 적는 것이에요. 자신이 직접 적고 그날 날짜를 적고 10번을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정해서 갈 곳을 다 다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2, 3일 지내고 또 다시 옮길 때 여러 번 타고 그리고 또 다시, 그러니까 매일 기차를 타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여행이면 3, 4일이면 충분하고 한 달 여행에는 15일권 티켓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탔던 캐나다인 부부가 이 앞에 있는데요. 800불을 지불하고 탔어요. 저희는 몇십 불. 그러니까 800불 지불과 몇십 불 지불과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여행은 저는 스위스 여행을 4번 했는데 그 전부 다 그 스위스 세이버 플래시 팩스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 세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50% 세일하면 그것도 싼데 아주 더 싸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스위스와 독일은 철도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행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검표를 자주 합니다. 이 모자 쓴 분이 그 차장이라고 그러나요? 검표하는 분인데 가끔 검표를 하기 때문에 티켓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약은 swissrailways.com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바로 빙하특급이 도착하는 장크트모리츠, 프랑스어로는 생모리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호수가 있죠. 이것에 이 장크트모리츠는요, 3번이나 알파인 스키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2번이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장크트모리츠 호수가에서 했어요. 지금은 실내에서 다 하지만 1948년만 해도 이 호수가에서 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하시죠? 그 논밭에서 그냥 스케이트 타고 썰매도 타고 했던데 1948년에 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바로 이 장크트모리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5명이 참가해서 메달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고요. 당시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그 부자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명품점에는 명품점은 다 있고, 그리고 5성급 호텔도 무려 6개나 이곳에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도요, 아주 굉장하죠. 저 위에 있는 하얀 건물이 쿨룸 호텔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틀을 장크트모리츠에서 묵었더니 그 시의 그 관광청에서 호텔을 통해 가지고 무료 티켓을 줬어요. 이 티켓이 뭐냐면 무료 기차표와 무료 케이블카 티켓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건 뭐 별거 없잖아요. 기대도 한 채 안고 올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디아몰레제라는 그 전망대인데 무려 3,000m 높이에 있는 전망대였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베르그 하우스라는 숙소겸 식당겸 휴게소가 있는데, 저 바로 뒤에는 그 밖에 욕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조에 앉아서 3,000m 높이의 그 알프스 산에서 욕조에 뜨뜻한 물에 앉아서 4,000m급의 그 베를리나 봉이나 이런 알프스 봉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굉장하죠? 근데 더 굉장한 거는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4,000m급 알프스를 바라보는 그 사진인데요. 이것은 글리나 플라이나라고 부르는 이 로만시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옛날에서 사용하던 언어인데요. 그것을 그 보름달이라는 뜻인데요. 12월부터 4월까지 이 보름달이 뜰 때 이 스위스의 젊은이들은 이 3,000m 전망대에 올라서 스키를 탄다는 것입니다. 보름달을 의지해서 스키를 타는 그야말로 로맨틱의 정점을 띠는 아주 그런 행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인터라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융프라우로 가시려면 인터라켄을 들려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인터라켄 서역 이렇게 하는데, 저도 20년 전에는 인터라켄에서 묵었어요. 근데 5월달에 갔는데 융프라우 요후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5월달인데도 눈보라가 쳐가지고요. 뭐 200불인가 400불씩 쓰고 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저를 봤습니다. 작년에 10월에 여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인터라켄에서 묵지 않고 라우토브루넨이라는 그 인터라켄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이 마을의 이름이 많은 분수라는 뜻이에요.
이 라우터브룬의 뜻이 많은 분수라는 뜻이, 왜냐하면 스위스에는 그 약 700개 정도의 작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아름다운 슈타우바우 폭포가 바로 이 마을로 떨어지는 폭포가 이곳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이요, 이 거대한 암벽과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알프스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나흘을 묵으면서 숙소 주위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폭포 소리, 그리고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 그리고 젖소들의 원한 소리뿐이었어요. 그리고 1779년에는 괴테가 이것을 방문하고 나서 슈타우바우 폭포를 바라보고 그 유명한 무리의 영혼의 노래라는 시를 창작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고 사람의 운명은 바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대문호의 해탈적 통찰의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를 읽고 감격한 슈베르트가 다시 시에 붙여서 무리의 영혼의 노래 The 714를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이 연속 드라마를 보셨다면, 이것이 K-드라마로 몇 년 전에 현빈과 손예진이 했던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였었는데, 저는 다 보지는 않고 이렇게 요약한 것을 봤더니 그 요약한 것마저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위스 촬영지가 바로 인터라켄 라우터브룬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면 여기 다 가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곳이 이젤발트라는 곳입니다. 이젤발트 아주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에 있는 호수가 브리엔츠 호수라는 곳인데요. 이게 내려가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젤발트인데, 유람선이 다니고 요 바로 앞에 있는 선착장이 그 현빈이 피아노를 놓고 피아노를 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빈이 여기서 피아노를 갖다 놨는데 이제 지금은 없죠. 네, 그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형을 위한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네 샤이데, 그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시그리스빌 다리, 윤세리가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가 현빈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그리스빌 다리. 그리고 이 다리에서 바라보는 시그리스빌 마을의 풍경, 아주 고풍스럽죠. 그리고 더 고풍스러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룽게른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룽게른 호수고요. 이 주위에도 이 패스, 그러니까 산 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융프라우는 젊은 처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20년 전에 저희는 하나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산악열차가 이것도 싸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당 260불, 성수기에, 비수기에도 200불 정도를 지불해야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산악열차를 타고 융프라우 요후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돈은 260불째 두 부부가 하면 500불이나 쓰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20년 전에 아무것도 못 봤지만 작년에 올라가서 날씨가 좋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셨죠.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얼음궁전입니다. 얼음궁전 포토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오면 3,571m 높이에 있는 스핑크스 전망대가 있고, 이 전망대를 나오면 이것이 바로 융프라우 요후 전망대 꼭대기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구급용 헬리콥터가 옆에 있고요. 이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알레치 빙하가 있습니다. 쫙 앞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알레치 빙하입니다. 여러분, 이 미렌이라는 마을도 여러분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를 2번이나 갔었는데요. 이 미렌이라는 마을은 이 인터라켄 라우터브룬의 그 위에 있는 마을인데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여기도 전기 자동차만 들어가면, 휘발유 자동차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산악열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은 그 아이고 북벽 기억하시죠? 아이고 북벽, 그 아이고봉, 미네봉, 융프라우봉도 이 세 개 4,000m 그 알프스 봉우리를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는 마을이 바로 이것이 미렌으로 올라온 산악열차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묵었던 스노우보드 샬레인데, 두 번째 갔을 때 이런 샬레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묵으시면
이 안에 부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음식도 다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알프스 산길이 펼쳐지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에는 민들레, 곰치나물 이런 것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에서는 쉴트호른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시면 이것이 바로 쉴트호른 전망대인데요. 옛날 한 20여 년 전에 007 영화가 촬영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올라가서 촬영한 건데요. 이 3,000m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4,000m급 알프스와 그 아래로 깔린 운해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시면 바로 그냥 그대로 신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스위스 여행을 모두 마치고 유럽을 여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로미티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돌로미티? 안 계세요? 돌로미티는요, 한국의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합칠 만큼의 큰 알프스 상군입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지역인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국의 금강산 10개를 뿌려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소름그 봉우리 3,180m. 이 돌로미티는 저희는 한 10년 전에 5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여기 여름에만 가야 됩니다. 6월부터 9월 전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산장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없고, 케이블카가 수십 개가 있는데 저희는 케이블카 한 4개 정도 탔었는데, 케이블카는 무조건 타셔야 돼요. 왜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는 순간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풍경이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이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돌로미티 안에는 한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가 있다는 것이. 그 중에 또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유명한 매거진이 매 10년마다 발행하는 세계 최고의 풍경 사진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 중에 이것이 몇 년 전에 표지로 나온 것입니다. 세체다. 이것도 돌로미티입니다. 그리고 세계 봉우리를 뜻하는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세계 봉우리, 노을지는 풍경입니다. 이렇듯 그 어마어마한 자연이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인데요. 유럽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술, 음악, 문학, 철학, 건축, 역사가 다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자, 이제 미술을 보자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 또 렘브란트, 모네, 르누아르, 피카소 이르기까지 위대한 화가들이 태어난 것을 살펴보면 전부 유럽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이 위대한 작품 천지장 창조와 최후의 만찬, 이 로마의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가면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몰려옵니다. 벽을 쳐다보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그에겐 3대 조각상이 있죠. 다비드상은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인피콜리 성당에 가면 모세상이 있고, 그 유명한 피에타상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상도 여러 작품 조각했어요. 그 중에 피렌체 대성당의 피에타, 또 밀라노의 론다니니의 피에타. 여러분, 피렌체 이 대성당의 피에타는요, 이 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뒤에 서 있는 분이 니고데모를 그린 건데요. 이 니고데모의 얼굴에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얼굴이 보이시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얼굴을 여기다 그려놓았어요. 미켈란젤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며칠 전까지 만들던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밀라노의 론다니의 피에타. 저는 몇 년 전에 이 작품을 보고 정말 감동에 정말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만지던 그 작품, 론다니의 피에타. 근데 여러분, 미켈란젤로 어디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이 모르면 못 가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무덤인데,
여기는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 조각가 로렌초 기베르티, 276명의 유명한 이탈리아인들이 모두 여기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화려한 그런 묘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음악을 바꾸고 싶다. 바흐와 핸델,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만, 바그너, 말로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음악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유럽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여기 가면 성 토마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바흐가 마지막으로 27년을 살고 묻혀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교회 앞에는 바흐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이 동상 바로 앞에는 그의 그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제단 옆에 만들어져 있는 바흐의 묘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라이프치히에서 기차를 타고 27분만 가면 할레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핸델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이죠. 핸델과 바흐는 같은 날짜에 태어나고 9년 늦게 세상을 떠났죠. 핸델이 1759년에 세상을 떠나고 100주년을 기념해서 1859년에 세운 곳이 바로 핸델의 동상, 이 할레에 있는 동상입니다. 근데 핸델은 그 아버지가 의사였죠. 의사 겸 이발사. 옛날에 의사가 이발도 겸했는데요. 그 집이 이게 바로 핸델이 살던 집인데 핸델 박물관입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악 컬렉션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6월에 이곳을 방문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할레에서는 핸델 페스티벌에 방문하고 또 라이프치히에서는 바흐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바흐와 그 핸델의 음악을 실컷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월 8일부터 18일까지는 바흐 페스티벌, 내년에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핸델 페스티벌이 양쪽에서 열리는 거죠. 이 유럽은 이 동부에서 떠나면 비행시간이 짧은 것도 우리 워싱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특혜입니다. 자, 보세요. 워싱턴에서부터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까지는 5시간 5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부터 파리까지는 7시간 30분이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는 것도 유럽입니다. 유럽에 보시면 문화유산이 그냥 그대로 몰려있는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세계 최고가 58개 이탈리아, 3위가 독일, 그리고 4위가 스페인, 5위가 프랑스, 그리고 34개 영국이 있습니다. Q&I, 국가별 시민권 가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민권 지수가 높고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는 국가의 순위를 말하는 것인데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유럽입니다. 미국이 25위, 34위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140위. 그것이 올해 발표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대국도 모두 유럽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프랑스입니다. 매년 8,900만 명의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방문하고요. 매년 8,2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는 낭만적인 카페, 중세에 지은 건축물, 또 웅장한 기념물, 에펠탑, 로맨틱한 골목,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함과 정직함이 있는 것도 바로 유럽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죠. 유럽 여행 경비. 우리 신문에 보면 이거 부부가 여행을 하려면 10,000불, 12,000불, 15,000불, 20,000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신문에 등장하는 여행사 광고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부가 여행하려면 10,000불에서 15,000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유럽 여행이라는 것은 돈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떨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유럽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알프스의 그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고 위대한 화가의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고 여행기를 쓰면서 가슴이 떨리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슴 떨리는 유럽을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10,000불, 12,000불이 아니라 바로 이 가격에 유럽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 가격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갔을 때 제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북유럽 크루즈 3,400, 3,000불, 4,000불이면 2주 정도 여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스위스, 프랑스 작년에 갔던 거는 거의 5,000불을 썼는데 이것은 그 융프라가 올라가는 거 입장료들이 비싸서 그랬습니다. 3,000불, 4,000불이면 요즘은 2주 여행을 부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유럽 여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권입니다. 항공권만 여러분께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것은 90%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그 여러 에어라인의 그 멤버로 등록해서 세일을 받는 것인데 이 항공사들이 세일을 항상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1년 12주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 믿을 수 있는 여행사에서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디펜던트 패키지는 뭐냐면 왕복 항공권 플러스 3박 4일 호텔, 왕복 항공권 플러스 7데이 렌트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여행을 하는데 그 왕복 항공권이 중요한 거죠. 그 세 군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게이트 1, 줄 마스터스, 1-800 플라이 유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종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걸 출입 매스터는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제 예전에 프린트한 것이 출입 매스터스 요것도 나중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인디펜던트 패키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것이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5-day 아이슬란드 노던 라인. 이거는 5day라는 3박 4일 호텔 플러스 왕복 항공권 플러스 노던 라인 여행 패키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599. 여러분 신문에 보면 아이슬란드에 뭐 5,000불, 6,000불 나오죠. 천만에 이걸로 해가지고 며칠 여기 하면은 1,000불, 1,200, 2,000불에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5,000불, 6,000불이 아니라 1,000불, 2,000불의 여행을 유럽은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899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숙소는 저희가 그 유럽에 갔을 때 많은 그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100불, 200불 제도를 하고 맛없는 음식,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뭐 피자나 뭐 독일에 가면 뭐 부어스타 같은 거는 가격도 싸고 뭐 실수할 게 없지만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들어갔을 때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 아파트, 그러니까 부엌이 있는 시설에 우리가 묵으면서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면서 다니자. 아내가 좀 이렇게 알아보더니 양념만 준비해 가면 됩니다. 양념만 고기를 가면 유럽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곳은요 물건값도 여기가 싸고 아주 질이 좋고 고기나 야채나 이런 건 최고입니다. 우유 뭐 이런 거, 동국군도 모두 싸고. 이게 작년에 우리가 묵었던 샤모니 아파트먼트 이 안에 그 부엌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매일 저녁마다 해 먹으면서 여행을 아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유럽 여행에서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면서 여행을 하면 힘도 납니다. 아주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고추장하고 양념만 좀 준비하고 저희가 작년에 찍었던 김치찌개, 여러분 김치찌개는요 볶아서 가지고 오면 한 2주 상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넣든 캐리어에는 안 되지만 50파운드 그 붙이는 짐에는 뭐든지 넣으셔도 됩니다. 다 이렇게 조사는 하지만 거기서 빼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김치, 깍두기 뭐든지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쿱스, 시플리, 리들, 르클레르, 스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시장도 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시면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은 즐겁습니다. 가는 게 아주 재밌어요. 아주 미국과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크루즈 여행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어떻게 예약을 하십니까? 1년 전 하십니까? 2년 전 하십니까? 크루즈 여행은 보통 오션 크루즈는 보통 승객이 2,000명에서 3,000명 굉장히 많이 타죠. 그리고 인사이드로 가장 저렴하고 오션뷰룸 조그맣게 창문 있는 거, 발코니룸 발코니 있고 또 부자들이 하는 스위트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실 거예요. 2,000명, 3,000명 그 승객들이 다 탔지만 그분들이 낸 경비는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인사이드 괜찮습니다. 4성급 이상, 인사이드하고 오션버하고 뭐 발코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싼 거 하세요. 왜냐하면 크루즈는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코니 룸이 어떤 때 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발코니 룸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오션북 생각할 별 필요도 없어요. 오션북이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신문에 글을 쓰니까요.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승객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격이 다른가. 인터뷰를 했더니 LA에서 온 노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똑같은 북유럽 크루즈에 똑같은 인사이드 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룸 2,000불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온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친구인 여행사 직원을 통해서 2,500불에 싸게 구입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그 보스턴에서 온 프로페셔널 사진 기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3,000불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700. 여러분 3,000불과 700불이 차이입니다. 이 안에 2,000명, 3,000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룸을 3,000불 내고 저는 700불 내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크루즈는 700불만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불, 2,000불, 3,000불 내는 게 아니에요.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크루즈는 가이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것이 팬데믹 이전에 신문 광고인데 3,000불짜리는 여러분 950불에 할 수 있고요. 똑같은 거 이렇게 되고 지금 사진이 나온 것도 지금 여러분이 가시면 신문에 볼 수 있어요. 볼트모 출발 1월달에 출발하는 거 바하마 크루즈 1,020불이 나왔습니다. 싸죠? 1,020불. 비슷하지 않네. 2명 2,000불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면 얼마가 타실 수가 있느냐? 320.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신문에 있어요 그대로. 322불에 똑같은 거 타고. 자, 이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이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캐비는 또 요즘에는 아주 남아 돌아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주 엄청 많아요. 다 남아 돌아갑니다. vacations2go.com 오늘 당장 가셔서 멤버를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매주 한 2-3번 이상씩 이메일 날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약은 vacations2go.com에서 하셔도 되고 직접 그 크루즈 회사에 들어가서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vacations2go.com 웹페이지 처음에 등 나오는데 이 중에서 탑10 크루즈 세일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그 멤버만 등록하면 계속 날라옵니다. 그 중에 탑10 크루즈 세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12월에 현재 탑10 크루즈 세일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살펴볼까요? 멕시코 5성급 89% 세일, 세븐나잇 LA에서 떠나고 449불, 캐리비안 뉴올리언즈에서 떠나고 5.5성급, 이거 최고급이죠. 6성급이 최고급인데 바로 밑에 5.5성급 349불. 다른 사람은 1,500불, 2,000불, 3,000불 내는 거예요. 자, 카나리 아일랜드, 이 스페인형 저쪽에 500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32불, 남극 3,000불, 4,000불 내죠. 1,399불, 파나마 운하, 그 한국 분들 많이 다니죠. 2,000불, 3,000불 내죠. 822불, 지중해 598불. 근데 이 주의하실 것은 이 지중해 가는데 굉장히 싸죠.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항공권까지 한꺼번에 이것이 구입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마이애미에서 떠나는 건 뭐 차이가 없는데 바르셀로나나 다른 데서 떠나는 그것까지 합쳐서 가지고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항공권이 비싸게 구입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잘 하면 그것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스트 딜 이걸 누르면 그대로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캐리는 남아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가이드가 전혀 필요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제 제가 한 것입니다. 어제 데이원에서 날라온 건데요. 이 세 군데 그 미국 여행사가 평상시에도 저렴한데 더 150불 더 세일하는 거예요. 지금 왕복 항공권 플러스 그 6데이라는 건 4박 5일 얘기하는 겁니다. 호텔 플러스 왕복 항공권 아테네 499불. 아테네 499불 왕복. 근데 이것이 뉴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99불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워싱턴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50불이 비싸든 100불이 비싸든 그래도 싼 거니까 그걸 이제 집어넣어 봐야 합니다. 언제 떠나는 날짜와 이런 걸 다르기 때문에 아테네 4박 5일 왕복 항공 플러스 499불. 지금 게이원에 들어가서 멤버로 등록하시면 이거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날라온 거 적은 겁니다. 마드리드 599불, 로마 649불, 다 4박 5일. 그리고 세븐데이 저머니 독일 그 세븐데이 그 렌트카 플러스 왕복 항공권 699불. 그다음에 8데이 부다페스트 4일, 프라하 4일, 트레인이나 버스로 이게 왕복하는 거 699불. 이거 다 인디펜던트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패키지죠. 여러분, 여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갈 곳과 볼 곳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은요,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보람차고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